5,210원 대 6,7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간당 1,490원의 간극을 좁히는 막판 밤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하겠습니다. 가리왕산 일대의 땅을 소유한 건설업자가 가리왕산을 평창 올림픽 스키 경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데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건설업자에게 사업권을 약속했다는 증언을 취재했습니다. 스키장 수용 부지의 35%를 소유한 그는 자신의 땅을 올림픽 특군의 알짜배기 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가리왕산 기획 취재, 오늘 그 세 번째 리포트를 방송합니다. 6월 26일 목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막판 협상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었습니다. 약 6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그 이하 노동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법정 마감 시한인 일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지만 노사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협상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시간당 5,210원에서 동결하자고 하고 노동계는 6,7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고용노동부의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지혜 PD. 자,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회의는 9시 속개됐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3시 시작됐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건물 4층에 마련된 전원회의실에서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둔 오늘 6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늘 회의에는 총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해 총 3차례 정회했고 노사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요.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년도 최종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은 사흘 뒤인 29일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주말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위원들이 따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만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긴 시점에서야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올해는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로 노사 간에 신사협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관건인데 밤을 새서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넘어갈 우려가 좀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미 여러 번 회의를 해왔어요. 양측이 어제까지는 수정안도 한번 제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입장이 팽팽하다고 들었습니다. 양측 입장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재계는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으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초에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29.6% 인상된 6,700원을 주장했습니다. 6,700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2013년 평균급여 50% 수준에 올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치를 반영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재계는 0.67%, 35원 오른 5,245원으로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해 오후 5시 무렵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습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70원을 깎은 6,630원으로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5원이 좁혀졌군요.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재계 주장이 있었어요.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네, 평균만으로 보면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8.9%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22%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두 자리 인상률까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급격히 오르던 최저임금은 이명박 정부 첫 해부터 한 자리 인상률로 내려앉았습니다. 2010년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8%에도 못 미친 2.75%만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이게 OECD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하는 노동자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를 약 450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약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받는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국민소득이 24,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가 4명인데 그럼 저희 집 소득은 1억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예, 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정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불행히도 몇 년 전까지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의 기준임금이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의 기준임금도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되게 슬픕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시 그리고 서울에서 오늘 노동계 집회가 있었더군요. 노동계는 오늘 서울과 세종시에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세종시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약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도 생활임금 쟁취 대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1시간 앞둔 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도 박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특정 시간대만 해경의 구조 동영상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해경이 오늘 해명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1, 2, 3정과 헬기 석대 이렇게 4곳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지만 10시 10분 무렵 10여 분 동안은 어떤 영상에도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 가족 측 주장이었지만 해경은 헬기 511호의 캠코더 시간 세팅에 10분 정도의 시차가 있었고 이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헬기 511호 511호 캠코더 시간 오차는 이미 뉴스K가 분석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촬영이 안 된 시간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경도 최소한 8분은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실상 거짓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자, 영상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를 먼저 해보죠. 특위가 드디어 기간 보고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조특위 시작된 지 며칠 만에 합의입니까?
네, 여야 간사는 특위가 출범한 지 25일째가 되는 오늘, 그러니까 24일 만에 기간보고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30일부터 다음날 11일까지 청와대와 해경 등 사고 대응 책임을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일정은 기간보고 첫날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7월 1일은 해양수산부, 2일은 해경이 기간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간보고는 각 기관에서 재임 중인 장이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고가 사실상 확실시 됐습니다. 지난 21일 여야 간사는 26일부터 기간보고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었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므로 26일에 기간보고를 받을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30일로 합의됐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국조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네, 사실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의 서류 제출 기간으로 명시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정조사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특위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총 18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거듭되는 자료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하며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해경이 보도 자료를 하나 냈던데요. 유가족 측에서 제기한 이른바 미촬영 동영상, 이 의혹에 관한 것이었죠? 가족대책위치는 그제와 어제 세월호가 침몰하는 특정 시점인 오전 10시 10분 무렵 약 12분간의 영상이 없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는 세월호가 우연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때로 최후의 탈출이 이뤄지던 시점인데 해경 1, 2, 3 정도 그리고 헬기 석 대도 모두 촬영한 영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이미 공개된 헬기 동영상이 캠코더 시간 세팅이 잘못돼 10분 정도가 당겨졌다며 이를 감안하면 유가족이 지적한 시간대 영상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세팅 문제로 채워지는 영상은 유가족이 문제 제기한 12분 중 4분에 불과합니다. 이미 캠코더 시간 세팅의 오류를 보도한 바 있는 뉴스K는 유가족이 12분 영상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12분이 아니라 8분 동안의 영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해경도 8분의 영상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경이 낸 보도자료에도 해경 동영상이 촬영한 시간대가 적혀 있는데 이 시간대에 10시 10분부터 18분 사이 8분이 비어 있습니다. 해경이 시간이 비는 것을 알고도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 해명을 한 셈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초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온갖 언론에 오르내렸죠. 이게 결국 정부가 아닌 줄 알고서도 내놨던 희망 고문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고 생존자의 구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이 에어포켓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사고 3일째였던 4월 18일 선체에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에어포켓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묻자 해경은 선체 특성상 수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에어포켓이 없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겁니다. 4월 18일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으로 인해 잠수사들의 선체 작업도 늦어졌고 객실 유리창을 깨고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 적극적인 구조 작전도 늦어진 바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법, 오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었더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세월호 가족 대책위를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장인 우윤근 의원과 간사 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윤근 위원장은 오늘 가족과의 합의 이후 다음 주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5시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정진우 의원이 방문해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20일 발의한 김명원 의원의 특별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유가족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법안을 모두 합쳐 하나의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보도순례단, 오늘 발대식을 가졌어요.
네, 오늘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보도순례단 발대식을 가졌고 내일 서울과 부산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출발합니다. 시민행동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 특별법 서명 활동을 하며 모이게 된 시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획된 이 행사는 16박 17일 일정으로 도보로 진도 팽목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김현철 도보순례단 상황실장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가 식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세월호가 잊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도보순례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세월호 참사 12일째이던 4월 27일 정홍원 총리는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표 수리 방침을 확정하고 후임을 찾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연거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정 총리를 그냥 유임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체하기로 한 총리가 다시 유임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하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리한 지 벌써 2달이 다 됐는데 2달 만에 사의를 반려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결정 번복을 했습니다. 새 총리 찾기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유보한 겁니까? 네,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대통령의 사표 반려 결정을 밝히면서 했던 말을 보면 정홍원 총리와 계속 가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윤 수석은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기로 했다는 지난 4월 27일의 청와대 발표는 번복됐습니다. 사실상 총리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정 총리에게 앞으로도 힘이 실릴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검증 관리를 총괄할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없앤 인사수석실이 6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정 총리 사표 수리 번복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바람 빠진 타이어로 대한민국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총리 유임은 국무총리 내정자들을 잇따라 자진 사퇴하게 한 국민 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 인사라면서 음식 상한 것 같다며 다시 해오라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내오는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지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이계 저장 이재호 의원은 한비자의 사자성어 세유산망을 언급하며 총리 유임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유산망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란 뜻으로 어지러움과 간사함 그리고 거역함 등을 지칭합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공개 브리핑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둘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이 돼버렸다며 책임지고 떠나려 했던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회 비판론이 터져나온 건 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인 후부터입니다. 따라서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이러한 방향이 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야당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인사청문회를 1차 비공개 도덕성 검증, 2차 정책 업무 수행의 능력의 공개 검증이라는 이원화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난데없는 인사청문회 비판론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치는 게 더 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도 적반하장의 극치,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리고 KBS 보도를 문제 삼는 걸 보면 꼭 2004년도 탄핵 직후 같습니다.
조중동 논리를 그대로 여당 인사들이 발언하는 것도 늘 보아온 일이고요. 자, 오늘은 누가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네,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다룬 KBS 뉴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출발이 된 KBS의 뉴스 보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없는 공백을 틈타가지고 정치화된 일부 기자나 노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보도를 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KBS 새 사장 임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만만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인사파동의 배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오늘 어떤 공방이 있었습니까? 네, 총리 인선 등을 조언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선 조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 등의 이름을 딴 만만회가 거론된 데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자 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오늘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비선 라인 운운은 소설 중의 소설이라고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에선 소설 같은 얘기를 하지만 소설도 소설 나름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은 국정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이가 국가의 총리직을 좌우하는 국정농단을 부렸다면서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자, 그리고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 오늘 확정이 됐더군요. 모두 15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730 재보선이 15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으로 명실상부한 미니 총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서대문 을은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엔 동작을 1곳, 경기 5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한편 안철수 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금태섭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동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일단 유보하고 다른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들만 청문회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7월 14일까지 이들 9명의 후보자들로부터 또 어떤 의혹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명 직후부터 여러 의혹들이 나왔지만 파도 또 나오는 후보자가 여럿입니다. 특히 최경환, 이병기 후보자 등은 피감기관이나 사돈기업 등에서 후원금, 고문료 등을 챙겼습니다. 후보자별 주요 의혹들을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 지명 대신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선택함에 따라 총 9명의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먼저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당 의원으로 활동한 상임위의 피감기관 등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위 소속이었던 최 후보자가 한국투자공사 감사 한 사람으로부터 7년 동안 받은 후원금이 2,13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후원금에는 안홍철 감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청문회에서 후원금 문제가 불거지자 모금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온 만큼 거짓말 논란이 이번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끊이지 않고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파면 팔수록 새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문 표절에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1,000만 원 수표 논란까지 일으킨 김 후보자가 이번에는 부실 강의와 유령 학술지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논문 표절과 함께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서울대 교수입니다.
정종석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에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은 사실, 2009년 문화재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으며 거액을 받은 사실,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선임돼 거액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고 투기성 위장 전입 의혹도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인 최양희 서울대 교수는 2006년부터 6년 동안 포스코 ICT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자기 연구실로 수주해갔습니다. 또 2년 반 만에 17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 구청장과 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대가성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와 세월호 국조특위위원 자리에서 사퇴한 전력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SBS 앵커 출신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새누리당에 입당하기 직전까지 뉴스 진행을 맡아 언론인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1996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는 영상이 방송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밝혀졌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합창의장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아 정관예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착대기 사건에 연루돼 5억 원을 전달하고 벌금 1천만 원의 전과를 얻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사돈회사인 LIG 손해보험사가 5년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평균 5,500만 원씩 총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이중계제 의혹이 나왔고 고용노동부 차관일 때 직무 연관성이 높은 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어제 국회에 도착했고 국회는 7월 1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일단 꿔주고 봅니다. 튼튼한 금융기관은 상환 능력, 담보의 가치를 꼼꼼히 따집니다. 정부가 일단 꿔주라는 쪽으로 대출 정책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빚잔치로 집을 사는 악습을 끊기 위해 도입됐던 LTV, DTI 규제를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풀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가계부채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는 현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며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쉽게 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부터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처방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침체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집을 사도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차단하는 게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깔아앉은 이유가 돈줄이 차단된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이게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DTI나 LTV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처방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작용을 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우려입니다. LTV, DTI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일 뿐 결국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생업이나 생계자금을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즉 돈을 더 빌려가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채 규모를 늘리고 오히려 가계 파탄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초과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채 비율을 높이고 상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해놓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LTV, DTI 규제를 풀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LTV, DTI는 부동산 규제지만 사실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빗장을 풀 경우 금융기관만 단기적으로 대출 증가에 이익을 얻을 뿐 금융기관 부실,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안전한 중도 사퇴를 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누리당 판세를 보니까 거기 뭐 철없는 초선도 있고 중진들도 우리 놀아나고 다 보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말을 내가 강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오칠성 내무부 장관 그 부친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공화당 국회의원이 원내 과반수를 넘었어요. 넘어서 그럼 그거 부결시켜라. 내무장관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장관입니다. 부결시켜라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부결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치료했냐 하면은 그 반대한 사람들 전부 중앙정보부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그 주동이 누구냐 하면 달성군 출신의 그 김성곤 의원입니다. 김성곤 그 저 쌍용의 창업자죠. 그 사람은 이 사실상 고문 이 코털까지 뽑는 고문을 가했어요. 그래라고도 해서 그래도 저 원내 세력을 잡아 나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문창극 후보자의 기자회견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 의원 역시 국민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다며 국회의 공식적인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에 등 떠밀려 후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 속에 자진 사퇴를 하자 인사청문회 요청이 오면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며 야권이 후보자 사퇴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세상의 인재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인재를 차버리는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낙인 찍기에 몰두하는 황량하고 살벌한 대한민국 국회에 세상에 어느 인재가 몰려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개각 발표가 됐는데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열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표는 어제 개각이 한마디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개각이었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개각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서 이번 개각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등원 거부와 사법적 무효화 투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문창극 후보자의 기자회견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는 어제 개각이 한마디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개각이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등원 거부와 강원도 고성 총기 난사 사건 때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임병장이 쏜 총에 맞은 장병들을 조금만 빨리 후송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초동 대처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군 당국이 장병 간의 갈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 유가족들은 오늘 오후 희생장병들이 안치돼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장병들 간 갈등을 사고 원인으로 설명한 데 대해 유가족들은 당국이 안일한 병역 관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김 장관을 만난 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당국이 이른바 골든타임 동안 초동 대처에 실패해 더 많은 희생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15분이지만 최초 희생자인 두 장병이 사망한 시각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인 9시 6분입니다. 그 뒤로도 50여 분 뒤인 10시경 2명이 더 사망했고 마지막 사망자는 18분 뒤인 10시 18분, 즉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더 지나서야 숨을 거뒀습니다. 만약 총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한 희생장병의 사인이 과다출혈로 밝혀진 것 또한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나도록 살 수 있었던 혹은 후송을 했으면 살 수 있었던 장병들이 단 한 명도 부대 밖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세월호 참사 때의 아픔이 반복됐다며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국방부도 어제 국회에서 헬기가 늦게 출동한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관찰해본 결과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가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왜 그랬냐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은 아무 답도 듣지 못하는 상황. 세월호 참사에서 아프게 겪었던 일이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서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에 스키 활강 경기장이 건설되는 가리왕산 일대가 포함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K 취재 결과 강원도가 스키장 건설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땅의 35%를 건설업자인 홍모 씨 한 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진선 씨가 강원도지사로 있던 시절 일부 땅을 소유한 상태로 스키장 부지 선정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땅을 집중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홍 씨 측은 과거 강원도가 올림픽 이후에 사업권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올림픽 특구 지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토지 수용을 거부한 채 특구 내 알짜배기 땅으로 보상을 받는 이른바 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지연 PD가 취재했습니다. 50여 가구가 대대로 터를 잡아왔던 강원도 정선군 수감리. 이 마을 뒤에 자리 잡은 가리왕산이 올림픽 스키 활강 경기장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상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장밋빛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부동산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여서 이미 받은 정부 보상금으로는 이사갈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은 뭔가는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쫓겨나는 입장인데 좋아질 게 뭐가 있어? 안 하니만 못하지. 그러니까 노인도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700~800씩 받아가지고 어디가 집을 방을 얻어가지고 사느냐고. 응?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으면 뭐 3만 원, 4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뭐 한 20만 원, 30만 원씩 하니까. 오히려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인적이 닿지 않는 밭과 임야가 있던 곳에 잘 가꿔진 나무들이 발견됩니다. 활강 경기장 결승선이 들어서는 지점부터 주민들이 사는 마을 초입까지 펼쳐지는 이 땅은 경기도에 사는 건설사 대표 홍모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혹시 언제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이 땅을 샀는지 혹시 아세요? 아이고 아주 오래됐죠. 아이고 이 오래됐죠. 한 10년 10년이 넘었어요. 그 아저씨 다 산 거야. 그 아저씨가 다 샀어 그냥 전부. 그 홍씨라는 데가 전부 그 집 패요. 저게 다 그 집 패요. 홍 씨의 수감리 일대 땅은 약 4만 3천 평. 정선군이 활강 경기장 건설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땅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건설사 대표 홍 씨가 땅을 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98년. 아직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가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홍 씨는 내재용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면서 강원도가 먼저 접근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시점은 2000년. 강원도가 평창올림픽 유치 전에 처음 뛰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홍 씨는 뉴스케이 취재진에게 스키장 사업을 위해 1998년부터 이 일대 땅을 사들였고 2000년 강원도 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씨는 자신이 땅을 소유한 가리왕산 일대를 스키장 부지로 공식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2001년 6월 강원도가 작성한 보도자료에서도 홍 씨의 부지 선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에게 부지 선정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이후 사업권까지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 씨는 뉴스케이 취재 과정에서 올림픽 이후 스키장 운영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스키장 건설 계획서와 설계도를 강원도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홍 씨는 부지 선정 이후 2005년까지 약 2만 평의 땅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는 홍 씨가 사업권 확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홍 씨의 동업자로 수감리 땅을 관리하고 있는 강모 씨도 홍 씨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IC위원회 그 위원회 제출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강원도에서 설계한 거는 상봉에 옛날에 처음에 한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설계했다 그러지만 우리 설계를 가지고 다 배는 이용한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하면은 같이 참여하자고 하고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해줄게. 강 씨는 심지어 2007년 2차 유치 실패 직후에 당시 김진성 강원도지사는 물론이고 정부 고위 인사와 홍 씨 측이 만나 스키장 규모 등에 대한 조율을 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도전해가지고 실패하고 나서 도에서 김진선 씨하고 관광국장하고 체육국장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청소공단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만나서 그래 1일에 게다가 김진선 도지사가 야 그거 안 되겠다. 할거기 그냥 하자. 그래 그러는 거야. 강원도가 환경단체의 가리왕산 개발 반대 때문에 홍 씨 측을 개발에서 일단 배제하면서 올림픽 이후를 약속했다는 주장입니다. 좋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가자. 그래 두 번째인가 세 번째부터는 이걸 잘란 거야. 왜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으니까 우선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줄게. 했는데 그러면 올림픽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올림픽 결정이 되면 다 해줄게 해놓고는 결정되고 나니까 그건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아서 안 된다. 홍 씨 측과 강원도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원도에 문건 확인을 요청했지만 문건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돼가 2001년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싹 컴퓨터 검색을 하고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요. 홍 씨와 강원도의 유착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이미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가 끝난 홍 씨 소유의 총 토지 보상액은 약 66억 원. 부지 선정 이전인 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5배. 부지 선정 직후에 비해서는 2배 정도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토지 수용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는 대토 요구입니다. 저번 얘기는 본인 땅이 거기 많으니까 일단 쓰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용 승낙을 해줄 테니까 써라. 대신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 치르고 나면은 밑에 쪽에 있는 데다가 본인 민자 사업을 투자를 할 거니까 그 면적만큼 해가지고 밑에 쪽으로 갔다가 교환인이라는 식이죠. 홍 씨가 대토를 요구하는 땅은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 예정지에서 벗어나 있지만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의도보다 조금 넓은 3.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숙박업소, 캠핑장 등의 개발이 계획돼 있고 이곳에 투자하게 될 민간 투자가들은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좀 재력이 되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다른 데서 할 때는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특구에 들어오는 거는 원스톱으로 이제 다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거죠. 올림픽 이후 스키장 사업권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신 스키장 주변 올림픽 특구에서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 씨 역시 민간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강원도와 계속 얘기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토지 수용 협의를 직접 진행하게 될 정선군에서는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과 무관해서 홍 씨의 대토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이 아니어도 대토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토지보상법은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저희 법에서는 도시지역이니 농어촌 지역이니 그린벨트 지역이니 뭐 이런 걸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핑계 삼아 500년 원시림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730 재보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수백 명을 검찰에 결국 고발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누구죠? 예, 44살의 김득중 씨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기도 한데요.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로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고 노동자들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쌍용차 문제 해결에 디딤돌을 놓고 목숨을 뺏는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 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그리고 노동당의 이용길 대표,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대표, 통합진보당의 오병훈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진보정당들의 대표가 이런 자리에 한 자리 모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김득중 후보는 자기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해고 노동자이자 쌍용차 사태로 죽어간 25명의 맞상주라고 소개했습니다. 해고자지만 오늘 쌍용차 작업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왔는데요. 출마 사실을 알게 된 공장 안의 동료가 현장으로 돌아와서 입을 옷이라면서 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던 교사들, 교육부와 검찰을 고발했어요. 예,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을 게시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3차례에 걸쳐서 소명 기회를 줬지만 대부분 교사들이 그 참여한 사실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 질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 두 교육청 교육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진보 교육감들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사실 교사 징계를 5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6.4 지방선거 뒤로 미뤘었는데요. 선거로부터 20여일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있군요. 예, 김명수 후보자가 2차례에 걸쳐서 선거에 나선 후보한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은 2010년과 12년 각각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대 교수였었는데 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가 정치자금, 교사나 교수가 정치자금 후원을 하면 안 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의 잣대라는 것은 동일하게 들이대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16일에 대법원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기 후원금을 냈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 이렇게 10명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요. 그 재판에서 진술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더군요. 예, 간첩 혐의로 기소돼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국가정보원 증거 위조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유 씨가 어제 법원에 피해자 재판 진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국정원장과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의 증거 날조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자기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첩사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그리고 김모 과장 또 이인철 전 주성향총영사관의 영사 이런 사람들은 현재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국가기관이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과연 유 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했던 조희연 당선자와 문용린 전 교육감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가 오늘 같이 만나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선거운동 때 자신의 딸이 자기를 비판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진실을 아실 거다라면서 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서서히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남측은 통행통신 통관, 소위 3통 문제를 주로 제기했고 북한 쪽은 노무나 임금 문제를 제기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남의 관역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관역을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남의 관역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관역을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 국정마비의 화를 야기하고 먼 이권을 돌보고 있다니. 저녁에 자고 난 후 의병 전원과 기습해서 대장보살의 남자 이 관역을 쏘라는 야당을 보고 싶습니다. 에라이. One more time.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남의 관역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관역을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 국정마비의 화를 야기하고 먼 이권을 돌보고 있다니. 저녁에 자고 난 후 의병 전원과 기습해서 대장보살의 남자
이 관역을 쏘라는 야당을 보고 싶습니다. 에라이.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 사회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 수준이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잣대로 기능합니다. 바로 자본의 성격과 질을 반영하죠. 최저임금에 투영되는 자본의 성격과 질은 최저임금 협상이 벌어질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눔과 공생은 고사하고 가진 자의 배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찔끔찔끔 올랐던 최저임금, 재계는 5년 내내 동결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한국 자본의 수준은 이처럼 독식 본능에 동결돼 있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